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도 있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잘 가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근 이슈나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일 불안한 부분은 실적 개선이 언제 과연 본격화될 거냐, 실적 개선 본격화의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분명한 거는 3분기 당장 돌아오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3분기에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외국인하고 그 연기금 쪽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성 물량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펀더멘털의 뭐 급격한 개선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그렇죠. 컸던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800억이 넘게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수급의 순매수 1등이 꼽힐 정도로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종의 기관 쪽에서도 2차 전지를 워낙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빈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이 빈집 효과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가 아직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말 빠르면 3분기에 일부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실적 개선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실적이 온기로 확산되는 거는 내년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4분기 정도면 실적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부분의 캐파와 관련된 부분이 축소되거나 연기된 부분이 실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이 모델 Y 2025년에 나올 모델 Y 그 주니퍼가 자율주행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보여서 이 자율주행도 역시나 전기차의 강력한 또 성장 모멘텀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GM하고 드디어 미국 전기차 생산 합작 공장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7년 목표로 35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연간 27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삼성 SDI가 지금 인디애나 공장 앞당겨서 코모도 공장 앞당겨서 하는 기가가 33기가와트, 1차분이 33, 2차분이 34니까 거기에 맞먹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서 내년 2월 달에 하는 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달에 실시, 당장 다음 달에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오히려 수혜면 수혜지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인천 청라 화재 사건 때 가장 발빠르게 배터리를 공개한 업체가 역시 국내 배터리를 100% 쓰는 뭐 아우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라든지 뭐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중국 거를 쓰지만 국내 배터리를 공격적으로 쓰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자신감 있게 배터리 인증제를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미국 공장 그 현대차 HMGMA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요거는 자체적으로도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하고 합작 규모로도 35기가와트 시에 아까 보면 삼성 SDI가 지금 신규로 GM하고 하는 게 27기가와트 시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SK온이 지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부진한 게 SK온인데 SK온조차도 미국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포드하고 테네시 켄터키에 총 127기가와트,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메타플랜트 합작하면 4개의 공장을 152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뭐 이게 취소되거나 연기되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럽연합이 2025년도에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신규 승용차 판매 이산화탄소 배출료를 킬로미터당 116에서 킬로미터당 93.6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0% 넘게 낮춘 거기 때문에 당장 요거를 휘발유 내연기관 차들이 만족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기차 업체의 출하량을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국 양극재 8월달 수출량이
8월 말까지 집계된 건 아닙니다. 요건 8월 20일까지 집계치인데 45만 톤으로 전월 대비 17.3% 증가세를 돌았으면서 양극재 수출도 좀 회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번스타인 포함해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전기차 포함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 및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최초로 신한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25년도 매출 전망치가 LG엔솔이 대략 28%, 삼성 SDI가 대략 20%, 포스코 퓨처엠도 한 20% 정도 그 실적 전망치가 다소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업은 사실 확연하게 보이는 실적 개선은 아직은 없어요. 네. 최근에 오른 거는 수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고, 네. 근데 실적 같은 건 사실 추정이 가능한데 수급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네네. 이달에 얼마 샀는데 그렇죠. 다음 달도 네네. 얼마 사줄 거라는 보장이 네네. 없잖아요. 네네네. 네, 수급 좀 체크할게요. 네, 정확한 말씀을 네. 주셨어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의 연속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다만 추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빈짐 효과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연초부터 불과 8월 달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수급으로 3조대 수급이었는데 지금 3,800억 정도 9월 달까지 네. 누적 합산으로 하면 그러면 2조 넘게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수급이 어딘가로 분명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최근 수급 현황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이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요 빨간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8월 달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9월 9일 어제 기준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8월 중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역시나 이 금융 투자는 단기 투자성이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을 보셔야 됩니다. 사모펀드도 일종의 장기성 물량으로 볼 수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이 빨간색에 지금 굉장히 큰 연속적인 순매수세. 연기금 같은 경우는 9월 9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략 15일 동안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기관 쪽에서 물론 금융투자 물량도 있지만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법인, 현대자동차가 LG화학을 사면 기타 법인에서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뭐 기타 법인까지 다양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은 기간이 그래도 1월 달부터 지금 요거 표 보시면 6,600억을 여전히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는 외국인 수급이 아직 뒷받침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보다 좀 탄력 있게 못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의 추세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도 연초 대비로는 2,700억 정도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수급상으로는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데, 다만 기관이 팔고 있는 와중에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1조 9천억 넘게 팔았으니까 요거 관련된 삼성 SDI 외국인 빈집 수급이 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단에서 PNT라는 회사가 가장 실적이 견조한데요. 그거는 역시나 수주장고 2조 뒷받침인 수주 베이스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PNT조차 작은 종목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에 최근 3일 연속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분명한 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죠.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왔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네. 실적은 맞습니다. 덜이 나오고 네. 주가가 높아서 밸류가 높았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는 좀 낮아진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 밸류를 체크하면 지금 주요 기업들 어때요? 네.
주가가 낮아져서 밸류가 싸진 건 네. 맞는데 네. 주가 낮아진 것만큼 안타까운 건 실적 추정치도 같이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가 크게 깎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밸류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는 와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나타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으니까 내년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 평균 PER 38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PNT까지 일부 뭐 그 양극재 업체들과 음극재 업체들을 포함을 했는데요. 평균 38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피의 평균 PR을 가져왔는데 17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26년 정도 가야 이제 정상적인 22배 정도의 밸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표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이 25년 기준으로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밸류만 받는다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철강의 밸류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네. 여전히 밸류가 높네요. 네, 여전히 높습니다. 양극재 업체는 LG화학을 빼고는 여전히 밸류가 높고 네. 그나마 정상적인 밸류로 보이는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32배 정도 수준이고요. PNT라는 회사가 지금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또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 단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가 매출과 이익이 내년에도 50%에서 80%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60배 넘는 밸류에서 내년에 35배, 26년도에 22배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는 결국은 25년, 26년까지 밸류가 계속 떨어지는 건 맞는데 밸류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여기서 꺾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기업을 볼게요. 단연 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네. 그 대표적인 관심이고 네. 삼성 SDI 정도 셀단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김지훈 대표님은 관심주 뭐예요? 네, 저도 셀단에서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북미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MPC의 그 수혜 금액도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양극재 단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양극재 단을 말씀드리면 일단 LG화학이 작년 4분기에 실적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양극재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석유화학 소재 단에서도 최소한 기초석유화학에서 깎아먹지만 말라. 그래서 보니까 작년 4분기에 2,474억의 바닥을 찍고 올해 2분기에 4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됐습니다. 예. 근데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만 회복돼서는 절대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예.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흑자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 화학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이제 3분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6,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기에 대략 미니멈 예상치는 5,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증익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 배터리 관련된 이익이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양극재와 OLED 소재가 모두 좋아지면서 첨단 소재가 영업이익이 아까 5,500억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2,000억에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대할 만한 게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5대 천왕,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NF하고 비교도 안 될 월등한 영업이익률 9%에서 1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판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그 고가의 원재료 재고 부담이 급격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당연히 반영되는데요. 배터리 판가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판가 물량이 하반기에 대략 10에서 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LG가 왜 이렇게 빠졌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 과잉 문제, 경쟁 심화 문제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판매 비중이 커지면
자체적으로 LG화학에서 양극재를 기본적으로 40% 이상 무조건 내재화 물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재화 물량에 따라 실적 안정성이 포스코 퓨챔만큼 상당히 실적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초석유화학 부분이 중요해서 이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틸렌 그다음에 프로필렌 요 톤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에틸렌부터 ABS 그다음에 고부가치 뭐 가성소다 SAP 태양광 소재에 들어간 이 모든 소재단의 출하량 여기 보시면 프로필렌 138만 톤, ABS 200만 톤 이런 소재들의 물량이 올해 내년 최소 2026년까지 LG화학이 요 각 분야에서 1등 업체인데 물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가격이 반등 나오면 공급 관련돼서 엄청나게 과잉 공급이 난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가격 변동성만 좀 낮아지면 이 기초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개선을 LG화학이 가장 드라마틱한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원자재단의 납사 가격이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톤당 1,449불 수준까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납사 가격도 정상화될 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LG 엔솔의 시총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70%의 할인율을 주면 대략 23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LG화학 시총이 23조니까 나머지 LG 엔솔의 지분 가치를 제외한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가치,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 가치는 LG화학의 지금 시총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70% 지분 할인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LG화학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LG화학이 2차전지 업체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양극재를 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원래 그 화학 쪽에서의 네. 수익단이 되어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은 반등할 때 1만 원부터 대략 한 40만 원 찍었습니다. 이 정도의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채웠는데 LG화학을 보면 22조이고 주가가 지금 31만 원 수준인데 네. 볼 수 있는 가격대나 시총은 어느 정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주가를 이제 어쨌든 LG 엔솔이 하드 캐리하면서 그죠? 네네. 한 LG 엔솔도 40만 원 가니까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그죠? 네네. 네. LG 화학도 사실은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LG 이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LG 지금 아까 엔솔의 지분 가치를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오른 측면까지 반영을 한다고 해도 아까 LG 에너지솔루션을 70% 할인해서 23조에서 25조의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첨단 소재단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지금 높은 9에서 10%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기의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아까 2천억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 치면 분기 2천억이면 연으로는 8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첨단 소재 OLED 소재랑 2차전지 소재를 평균 PER 계산으로 해도 2차전지 소재는 아까 심플합니다. 평균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25년 평균치 PER 38배인데 OLED 소재가 섞여 있으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PER 20배 정도 주면 부담 없는 수준으로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8천억에 20배면 대략 16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16조가 애드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약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부가 대략 시장에서 예상되는 게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밸류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약하고 첨단 소재 합치면 대략 18조 5천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총 가치가 대략 23조니까. 그건 40조 되는 네, 40조 되는 거고요. 그다음 뭘 또 갖고 있냐면 그 동부 한노팜 인수한 이 농약 그쪽이 네. 있습니다. 그쪽 밸류가 최소 5천억 정도 가치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 40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 40조 5천억 정도 플러스 이제 기초석유학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기초석유학 사업부가 심플하게 보시면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학 밸류가 대략 한 PER 5배에서 6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6배의 LG화학이 기초석유학 사업부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져간다고 보면 아까 분기에 5,500억 영업이익 찍는 거에서 2,000억 양극재하고 제약바이오랑 동부파만농 이거를 제외하면
기초석유화학사업부가 3분기에 여기 숫자 나와 있네요. 3분기에 대략 한 423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기초소재에서 화학사업부가 연간으로 2천억.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기초소재학 사업부가 2천억이 원래 LG화학이 갖고 있는 기초소재 영업이익 체력이 아니고요. LG화학 원래 기초소재학 사업부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 체력은 4천억에서 많게는 뭐 8천억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평균 잡으면 저는 6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영업이익 회복된다고 보면 아까 6천억에 다른 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의 밸류 6배 정도. 그러면 곱하면 그것도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가치도 한 3조 정도 된다. 그러면 다 더하면 토탈 최소 44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조인데 44조의 가치가 있다면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네, 그렇지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밸류를 좀 측정해 보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조정장에 물 만난 건 바이오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도 순환매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부터 좀 체크를 하죠. 네. 앞부분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올라갈 때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얼마나 세게 반등 나오냐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보면 8월 5일 날 다 급락 나오고 가장 빠르게 반등의 강도가 셌던 게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주도주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코스피 이 의약품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나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유한양행의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형주의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섹터 관련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그 뒷받침에는 펀더멘털 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텍들이 그렇죠. 글로벌 빅파마들과 결합을 되면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그 마일스톤을 받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벌써 막 터뜨렸고 그렇죠? 네, 알테오젠 이미 터뜨렸고 그 후속 주자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바이오 제약 산업이 04년부터 14년에 한 번의 레벨업, 15년부터 22년의 레벨업 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왜? 소수 기업들의 특정 기업들, 예를 들어 2015년 그때는 한미약품이 주도하면서 한미약품 혼자 땡긴 그렇죠. 제약바이오 장이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다수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알테오젠을 필두로 리가켄 바이오가 있고요. ABL 바이오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의 미국 시장 빅파마로 진출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 약을 만드는 거 위탁 생산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든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삼성전자의 그 DNA를 물려받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성이 위기 때 투자를 줄이지 않는 딱 두 가지 분야가 이 로봇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글로벌 탑급의 CDMO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공장 가동 시기를 계속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탑급의 CDMO에 지금 폭풍 성장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산업 역시도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수혜를 가장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통과했습니다. 생물보안법. 네, 오늘 통과됐죠.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 PER 기준으로 4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당이 되고 셀트리온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매출 성장률 평균 20% 가져가면서 전체 글로벌 메가 이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바이오의 전성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반기에 확연한 주도주가 될지는 뭐 우리가 하도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확신은 갖지는 못하는데, 근데 뭐 지금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바이오니까요. 바이오 중에서는 뭐를 주로 분야가 많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죠? 뭐 신약도 있고 말씀하신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또 비만 당뇨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네. 뭐 좀 주목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에요? 네. 최근에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역시나 이 ADC라고 하는 이중항체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뭐 다이치 상교 이런 다양한 회사들랑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지금 기존의 정맥 주사로 맞는 거를 피하 주사형 SC제형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걸 바꿔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그 머크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이 똑같은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적용해서 지금 최근에 존슨앤존슨의 그 자회사 얀센이랑 또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이 이중항체 플랫폼이 항암제랑 가장 큰 결합을 지금 하면서 커지고 있고요. 지금 신규 블록버스터 항암제 대표적으로 잘 팔린 게 에너투가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의약품 기준으로 ADC 최초 블록버스터로 4년 만에 4빌리언 달러의 엄청난 치료제로 항암 치료제로 엄청난 양의 엄청난 그 항암 치료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ADC가 이제 표적 항암제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화학적으로 항암요법을 대체하는 강력한 표적 항암제의 그 대표 선두주자로 보고 있는 게요. 화학 항암제 하면 머리 빠지고 여러 가지 뭐 소화 기능에 부작용 생기고 엄청나게 말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줄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ADC 항암체 말고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받고 있습니다. 대사질환 치료제의 대표적인 건 역시나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그 대사질환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있고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그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가요. 올해 전체 글로벌 빅파마가 판매하는 항암제 포함 매출에서 역시나 1등은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항암 치료제가 1등이고요. 2등이 이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 일종이죠. 오젬픽이라는 이 치료제가 전체 판매의 2등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가 계속 경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비만 치료제, 그 마운자로하고 젯바운드, 요거 관련되는 연평균 판매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조 단위의 판매를 하는 글로벌 빅파마의 이 대사질환 치료제가 이렇게 폭풍 성장한다는 거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 ADC 치료제 관련돼서 설명 하나 좀 빠진 부분이 뭐냐면 표적 항암제인데 왜 부작용이 없냐. 그 기존의 항암요법은 정상세포까지 건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정상세포가 타격을 입어서 부작용을 입었는데 이 말 그대로 그 소위 말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겁니다. 표적 그 타겟에만 집중 공격해서 암사표에 대한 살상 능력을 극대화한 게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하고의 소위 말하는 병용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양한 그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돼서 국내 3대 장인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기술 이전한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에도 계속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예를 들어 뭐 그 ADC 이중항체 플랫폼 아까 4빌리언 달러 매출을 판매하는 에너투라든지 뭐 캐사일라, 이 캐사일라는 로슈라는 회사가 개발한 그 이중항체 플랫폼 치료제인데요. 요것들도 그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약간의 부작용이나 뭔가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 임상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부각받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회사들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ADC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ADC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요. 국내 기업 시젠 말고. 네, 국내 시젠 아닙니다. 미국 시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치 상교랑 M&A 또 그 에너투 관련된 기술 인수 합병을 했고요. 그만큼 이게 돈이 되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M&A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려 봤을 때 ADC 쪽이 가장 좀 미래가 밝고 항암제 개발은 물론 유한양행이 렉나제 개발을 했지만 유한양의 다음 타자 이런 그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아요, 그죠? 그 동안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는 코로나 치료제, 네네. 백신, 네. 뭐 이렇게 과거에는 신약 네네. 하나였는데 요즘은 이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글로벌리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네. 수급은 2차 전지는 확연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수급 현황은 어때요? 제약바이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유일하게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니까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1월 달부터 1조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은 기관 쪽이 좋습니다. 기관이 보험, 투신, 연기금이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한 10일 정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1조 이상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수급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 최근에 계속 사면서 역시나 셀트리온도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1월 달부터 7,600억을 팔았고 기관이 8,9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제일 좋은 상황이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4,000억 넘게 팔았고요. 그런데 그 수급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수급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때요? 네, 알테오젠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연초부터 7,600억 정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알테오젠 신고가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 10% 미만, 그러니까 굉장히 고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하고 지금 코스닥 시총 1등 자리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재미난 건 바이오 관련된 ETF에 과거에 보시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요 뭐 SK 바이오팜이 바이오 ETF에 탑3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바이오 관련된 대거 ETF에 항상 1등 아니면 2등으로 들어가는 게 알테오젠이고요. 그만큼 수급이 괜찮고요. 물론 기간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수급 현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리가캠인데요. 리가캠이 규모는 작지만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알테오젠 다음으로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 게 좀 리가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역시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단에서 제일 꾸준히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인 수급의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류를 체크해야 되는데 밸류하면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뭐 밸류의 논란에서 안 빠지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상당히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숫자가 안 찍히면서 갈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뭐 바이오텍 가운데서 바이오텍이나 기업들 중에서도 여전히 적자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밸류 측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네, 안 쌉니다. 결론적으로 안 싸고요. 2차 전지 절대 못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480배 나온다고 하고 리가캠이 뭐 122배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심지어 유한양행이 지금 40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그 비싼 밸류를 받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제외하고 25년 평균 PR이 49배고요. 26년도에 그러면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있어서 PR이 30배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42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감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 56배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전통제약사 중에 밸류에이션 싼데 어떤 신약의 모멘텀도 갖고 있고 실적 개선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대표적으로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내년 PER 기준으로 14배니까 뭐 압도적으로 싼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뭐 안미약품이나 그죠? 네. 유한양행은 이제 신약 승인 하나 받았고, 그렇죠.
한미약품이나 뭐 녹십자 뭐 이런 네. 데도 있는데 한미약품은 뭐 사실은 뭐 경영 이외의 것들로 네, 인해 네. 그죠? 경영과 관련된 이런 게 좀 노이즈가 있고. 네. 자, 그 제약바이오는 결국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관심 가질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HK 이노엔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HK 이노엔이 뭐 다른 거 주가 오른 거에 비하면 세 발의 P 수준으로밖에 못 올랐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엄청 쌉니다. 내년 기준 14배니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그 가능하고요.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이 위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요. K캡이 이제 막 스타트를 끊었다. 글로벌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그럼 K캡을 왜 써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PPI 제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K캡이 PCAB 제제로 바꿨습니다. PCAB 제제를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약효 발현 시간이 PPI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약효의 효능이 장시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 중에도 약을 먹어도 전혀 이 위에 지장이 없는 복용에 대한 편의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폭풍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 보험에 등재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식도염. 이건 뭐 공부 차원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도염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미 임상 3상 종료 데이터 끝나고 데이터 정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경쟁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똑같은 PCAB 제제의 케이캡 같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보노프라젠이라는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보노프라젠을 판매하는 미국의 팬텀 파마슈티컬스가 신고가입니다. 연초부터 80% 넘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기존 PPI 대비 위산에 의한 활성화도 필요 없고 약효가 빨리 반영되고 그래서 이 팬텀 파마슈티컬의 매출이 보노프라젠 매출이 폭풍 증가하고 있고 똑같은 이 PCAB 제제를 쓰는 일본의 타케다 제약이 있습니다. 타케다 제약이 매출이 8.5억 달러씩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K캡이 작년에 1,140억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 시장 진출한 거 포함하면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 이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식도염에 기존의 PPI 제제를 썼다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재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CAB 제제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보험 적용이 돼야 돼가지고 보험 적용 그 GERD 표준요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1차 치료제 권고는 받고 있지만 인증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 환자한테 $25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약가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시켜주겠다. 그런 그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밝힌 측면이 있어서 본인 부담금 지원은 완화되고 있다. 아직 보험 적용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 K캡이 글로벌로 연간 매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HK 이노엔이 밸류 부담도 없고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사실 HK 이노엔 하면 사람들이 헛개수, 숙취해소 음료로만 기억을 하세요. 네네, 컨디션. 네, 컨디션. 네, 이런 쪽으로만 기억. 그것도 매출이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HK 이노엔은 그냥 부담 없이 연간 매출과 이익이 20%에서 30% 정도 사이즈가 커지는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의 네. 글로벌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K 이노엔하고 또 한 네. 종목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궁금해서 하실 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CMO 위탁 생산 수주 실적이 2016년 31억 달러에서 2023년 작년에 4배 성장한 120억 달러.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최소 구매 기준 실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제품의 상업화가 성공이 되면 수주 실적은 2배인 240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화 성공이 안 됐다고 보고 120억 달러 수주 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삼성 그 뭐 시장의 추론이긴 한데 바이오 에피스를 뭐 분할하거나 여러 가지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를 뭐 분할해도 되고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의 그런 개연성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MO 관련돼서 그 인하우스라고 하는 자체 생산하는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체 의약품 생산 기업들이 인하우스 생산 비중을 줄이면서 외주 맡기는데 그 외주 맡기는 게 아까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 지금 직격타 맞는 게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론자가 그거에 대한 지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시장 개화가 늦어져서 오히려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화, 그러니까 단일 항체 그 시장 치료제가 5년 동안 연평균 30%씩 성장할 거라고 보면 이 단일 항체 치료제 시장 관련된 위탁 생산 최대 수혜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지금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 올해만 매출 성장 4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00만 원까지 왔는데? 네. 네, 100만 원까지 왔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내년에 그러면 숫자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주가가 예를 들어 30% 올라갔는데 매출과 이익이 50% 더 성장하면 20%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바이오 에피스의 또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지금 가격대보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고민거리는 2차 전지였었죠. 맨날. 도대체 2차 전지는 언제 되는 거냐. 근데 아직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바닥을 잡고 그죠. 뭔가 올라가는데 이제 또 아픈 손가락이 반도체가 됐습니다. 그죠? 반도체는 왜 이렇게 갑자기 주도주의 입지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런가요?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 돈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AI를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안 해서 얻는 손실이 더 크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당분간은 AI 관련돼서 돈이 됐든 돈이 안 됐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AI가 진짜 과연 돈이 되냐, AI 투자로 어떤 리턴을 얻을 것이냐 그런 회의감이 계속 들거든요. 심지어 AI 서버가 구조적인 성장 다운 사이클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뭐 쏠쏠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AI 때문에 그 부족했던 레거시 쪽에 그 DDR 4라든지 DDR 5라든지 이거 관련돼서 재고 뭐 노이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밝힌 거는 서버 고객들이 HBM 말고도 지금 DDR4나 DDR5 모두 수요는 여전히 너무 좋은 상황이다.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25년도 거 내년 거 완판해서 수년 거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DDR 생산 캐파를 DDR5로 전환하면 당연히 자연 감소분 때문에 DDR4 신규 공급이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의 데이터 보면 요거 진짜 한화증권에서 자료를 잘 만든 것 같은데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2017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이때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에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다운 사이클로 들어서면서 2018년 4분기 때 서버 고객들이 일반 서버 고객들 말씀드린 거예요. 2017년에서 18년에 서버 고객들이 구매를 축소하면서 2018년 4분기에 가격이 급격하게 줄었고 20년부터 22년 팬데믹 때도 22년 3분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빅테크가 AI 투자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 돈이 되건 안 되건 투자가 딱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확고한 그 의지를 밝혔을 때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좀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디램 공급 캐파 때문에 그리고 디램을 HBM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공정전환 때문에 25년도에 디램 물량 공급량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생각보다 AI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왜 그렇게 빠지냐? 결국은 매크로발 공포심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투매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도 결국은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사례를 보면 야 수요단에서 스마트폰의 공급 숫자가 너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급을 늘어나면 결국은 LPDDR4 중저가에 들어가는 거나 그 로우 레벨에 들어가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건데 심지어 중국에서 LPDDR4가 지금 보조금 받아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낮은 디램, 그러니까 그 낮은 디램의 침투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그렇게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한 반도체에 관련된 뭐 이런 AI 관련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그게 떨어진다. 그럼 가격 급락이 나오는 시기가 과거에 아까 2017년하고 2020년에 봤을 때 급격한 가격 하락 전환 가능성은 결국은 공급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 우려가 나온 일반 디램 실적 우려 관련돼서는 모바일 디램의 재고 문제인데 모바일 디램 재고도 일시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8월 달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수출 성장률이 7월 달, 6월 달에 50%가 나왔는데 8월 달에 30%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매번 월별로 뭐 여러 가지 휴가 뭐 그 일수가 반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순하게 50%에서 30% 줄었다고 이게 숫자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끝났다라고 하는 분보다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는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제 밀리는 게 사실이고 미국도 뭐 반도체주들 마찬가지고요. 국내 그런 반도체주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여기서 좀 빠져서 딴 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급 좀 체크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연초에 지금 8조 8천억에서 6조 7천억이니까 이거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으로 엄청나게 팔면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기관이 특히나 이게 지금 5조 8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이 2조 7천억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이 원래는 연초 기준으로 하면 3조 매수해서 지금 3,400억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거의 뭐 다 팔았다는 거죠. 거의 뭐 2조 5천억, 2조 7천억 가까이 다 팔았다는 거고요. 한미반도체 못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이 지금 뭐 10만 원을 깨지고 나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 추세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뭐 1,000억 넘게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사긴 사는데 기관도 샀다 팔았다 약간 단기성. 이게 보시면 빨간 거 이 금융투자 이거 전부 이게 소위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말고는 파란색입니다. 올 파란색입니다. 한미반도체 그렇고요. 리노공업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도 단기 트레이딩성 금융투자 물량만 있고 보험, 투신, 연기금 없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일정 부분 사는데 연속성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이 연초부터 지금 1,149억을 샀고 기관이 390억을 샀는데 그나마 IT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는 조금 사주는 게 이수페타시스 정도 외국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비의 HPSP입니다. 네, HPSP도 외국인이 2천억 넘게 팔았지만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기관이 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성 금융투자 물량만 사고요. 장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물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반도체 문제가 풀려야 될까? 뭐 수급, AI에 대한 의구심 해소.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좀 쭉쭉 다시 치고 올라가주면 그죠?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밸류 체크하면 지금 반도체는 밸류는 어때요? 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밸류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고요. 내년 밸류로 보면 하이닉스 4배의 밸류. 물론 PR로?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영업이 뭐 200% 넘는 성장이
가만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PER 기준 9배고요. 한미반도체가 24배 내년 수준으로 리노공업이 20배, 평균 내보면 19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년이 26년 기준으로 13배니까 아까 코스피의 평균 PER 17배보다 뭐 반도체가 엄청나게 뭐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 받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져서 제 기준으로는 만약에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를 포트에 한번 담아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단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소부장 쪽으로 손이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예요. 예. 솔브레인 잘 아시겠지만 전해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해액이 2차 전지로 넘어가긴 했는데 전해액이 지금 그 보관하는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해액은 바로 지금 그 IRA 세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액 관련된 업체가 지금 당장 미국에서 전액도 탈 전액 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전액의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PER 밸류가 9배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 모멘텀을 둘 다 갖고 있는데 PER이 너무 싸서 이런 회사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캐논 요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단에는 저는 반도체만 오히려 2차 전지랑 좀 느낌이 달라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끼면서 반도체 하는 회사들보다는 2차 전지 몰빵하는 회사가 훨씬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도 있고 매크로의 영향도 있고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2차 전지라는 모멘텀, 하이브리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밸류도 쌉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한번 공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략과 관심 기업 일단은 전략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분할해서 사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깔고요. 깔고 관심 기업은요. 네. 앞에 솔브레인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기업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에 없어서 추가로 갖고 온 회사가 HPSP라는 회사랑 PSK라는 회사입니다. HPSP는 굉장히 억울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포지션보다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의 포지션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TSMC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TSMC가 농담으로 하면 줄 서서 장비 사가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HPSP.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2분기 때 매출은 40%가 깨졌고 영업이익은 컨센을 22% 하회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그 수주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수주가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2분기께 3분기로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파운드리 고객사가 메모리 고객사보다 투자가 가장 사이클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대폭 몰려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분기부터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로 확장성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국내 메모리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메모리 쪽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 장비 마진도 많이 줘야 되고 비싼 장비를 잘 안 쓰려고 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메모리 쪽의 확장성이 안 이루어졌는데 해외 쪽 메모리 반도체 업체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쪽으로 캐파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메모리로 신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파운드리는 이미 고객사가 9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신규 고객사들이 모두 지금 결국은 최선단 공정으로 간다. 최첨단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싼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면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계면에 계속 칩을 촘촘히 심어야 되는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말고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ASP 평균 장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요. 신규로 얘네도 이제 산화 공정에 들어가는 신규 산화막 장비 가 지금 고객사의 그 펩 테스트 중인데 지금 한 군데만 하는 게 3개에서 4개 고객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화막 장비도 이게 테스트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반기보다는 7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중장기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5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매출 커질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올해보다 기대되는 내년에 그럼 얼마 캐파 증설이 예상돼 있냐? 파운드리 포함해서 최소한 17%에서 20% 정도 캐파 증설이 예상되어 있고요. 중국의 수혜도 받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신규 고객사들이 장비랑 소재를 뭐 어떻게 보면 사재기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 가격 프리미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 쪽 매출 포지션이 지금 거의 20%에서 30% 언더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조금만 회복이 나오면 파운드리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메모리 매출까지 더해지고 신규 산화막 장비까지 더해지면 HPSP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고 제일 궁금해한 거는 그럼 ST의 특허 관련된 소송 관련돼서 9월 말에 이게 6월 달에 발표 나기로 했는데 9월 달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가 만약에 특허 소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 신규 장비 회사인 ST에 물량을 줄 가능성이 일단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ST하고 이 HPSP의 온도 범위, 압력 범위가 다 구조적으로 다 다릅니다. 챔버의 범위가. 그래서 ST가 특허 승소를 하더라도 이 HPSP의 50%대의 마진율이 깨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주 중에는 저는 여전히 원탑은 HPSP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PSP.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공정 장비로 아주 매력적인 장비인데요. 네.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 PSK라는 회사인데요. 대부분 이 식각 장비로 알고 계세요. PSK가 2분기에 매출은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49% 증가했는데요. 이 베벨 엣지 장비가 신규 성장 동력입니다. 약간 베벨 엣지 장비가 뭐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경사면을 베벨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사면에 남아있는 각종 금속이나 비금속 막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웨이퍼가 300mm 사이즈, 그러니까 300에 300, 그러니까 12인치로 커지면서 웨이퍼 중앙 말고 이 가장자리 에칭 부분에 그 식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 식각, 에칭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칭 가장자리 때문에 칩의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이 베벨 에칭 장비를 쓰면서 아주 칩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벨 에치 장비가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웨이퍼 중앙 말고 가장자리 식각에 특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베벨 엣지 장비 시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높은 판매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시장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즈인데 그 베벨 엣지 장비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주력으로 하는 이 PR 스트립 식각 장비가 원래 점유율 1위를 작년에 중국계 그 자본이 투입된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뺏겼다가 다시 중국 거 장비 PR 스트립 장비 쓰지마 해서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수혜로 다시 점유율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는 PSK의 장비가 글로벌 1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인 회사는 상당히 주목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PSP보다 더 중국 비중이 큽니다. 여기는 PSK 중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65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구성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적 캐파 증설에 PSK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PSK 주력 고객사 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인텔이 투자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려였는데요. 인텔이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파운드리 쪽과 이 어드밴스드 최첨단 패키징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인텔에 관련된 실적 부진 우려도 PSK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D램 3사를 모두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이 조금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인 10배 미만의 굉장히 싼 밸류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사실 손은 잘 안 나가는 국면이지만 이렇게 스터디를 해둘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이. 네. 예, 그래서 HPSP하고 PSK. PSK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